자, 이번 시간에는 전 FAT 1급에서 이론 파트인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에 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AT 1급 과정에서 지금 우리 수업은요, 마지막 이론 수업이죠. 파트가 교재는 88페이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88페이지부터 설명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무엇이냐라는 걸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서 실무 연습까지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법으로 정해서 부가가치세 세금을 징수해 놓으세요 라고 하는 법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갖다 징수하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 여기 일단 큰 틀만 설명을 먼저 해봐 드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화의 공급, 재화가 공급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붙이세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그 회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매했을 때 이 상품 제품 판매한 금액, 그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해서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놓는다는 얘기죠. 몇 퍼센트요? 10%.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율은 10%만 사용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몇 퍼센트 사용된다 그랬어요? 0%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라는 뜻은 재화가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를 징수해 놓으라고요? 10%를 징수해 놓으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매출하는 사람한테 징수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매입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라는 거예요. 재화를 파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주라는 얘기를 한 거죠. 매입할 때는 오히려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 놓으라는 것이고요. 재화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일 때도요. 용역의 공급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10% 부가세를 징수해 놓으라는데,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얘는 보통 한자어로 영무라고 부르는데, 이 영무는 사람의 힘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힘. 그 사람의 힘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완력도 있죠. 노동력이라고 보통 완력, 노동력. 그 노동력 중에서는 또 저기 뭐도 있어요? 지식도 있죠.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노하우. 이런 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갈 때 거기 뭐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려고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가서 뭐 사러 가요? 아니죠? 그 병원 의사의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려고 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린 용역이라고 부르고, 지금 흔히 쓰이는 말로는 우리가 얘를 서비스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런 게 공급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징수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입, 재화의 수입이라고 할까요?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그 재화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요 뒤에 파트에서 요 항목들에 대한 걸 자세히 좀 더 배우시겠지만, 지금 부가가치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해 놓는다는 것이 일종의 이 부가세 지금 의미라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부가세는 언제 부과돼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예요. 재화가 공급됐을 때, 또는 용역이 공급됐을 때, 또는 재화를 수입했을 때. 아시겠죠? 그러면 재화가 뭔지, 용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따가 뒤에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개괄적으로 재화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얘기해요. 즉, 재화라는 뜻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갖다가 흔히 그냥 우리 통칭으로 해서 재화라고 부를 것이고요. 용역은요, 용역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서비스, 사람의 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용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를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가세 언제 뭐에 부과돼요? 어떤 거래일 때 부과돼요? 재화가 공급됐을 때, 용역이 공급됐을 때, 그다음에 재화를 수입했을 때, 이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면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군가요?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겠죠.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라면 우선 사업자도 어떤 사업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일단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써드려요? 사업자.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여러분들은 사업자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 사업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만 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납세 의무자는 일단 사업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과세 기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었던 거죠. 자, 그 내용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구분,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여기 한꺼번에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 봤던 거 제가 여기다가 미리 한번 써놓고서는 보여드리는 게 조금 복습하는데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제가 사업자는요 크게 두 가지 사업자로 나눈다 했었죠. 사업자하고 일단 비사업자하고 나누면 되겠죠. 비사업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비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는 사업자인 과세사업자하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로 구분해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럼 면세사업자가 면세라는 건 뭘 면세하는 거고, 과세사업자는 뭘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이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업자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됐어요? 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아니라 그랬죠. 그럼 어디 세법상의 사업자예요? 얘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어디하고요? 법인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에서의 사업자를 갖다가 우리 면세사업자라고 하다 보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과세사업자는 이 사업자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이 과세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과세사업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된다 그랬어요?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를 수입할 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자, 이 사업자들이 바로 과세사업자들인 거예요. 구분돼요? 그래서 이 과세사업자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하나는 일반 사업자고요, 두 번째는 간이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사업자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그 판매 금액이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4,800만 원 갖고 뭐 먹고 살라고. 자, 그래서 간이사업자라는 것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가 얼마? 8천만 원 이하인, 미만인, 이하도 아니고 미만이에요.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린 간이사업자라고 부르고요. 간이사업자의 뜻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영세사업자라고들 많이 불러요. 영세라는 말은 영세율의 영세가 아니라 금액이 미미하거나 크게 하잘 것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자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들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일반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대부분 우리가 좀 많이 다루게 되는 사업자는 바로 이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개인 사업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업자의 구분이 꽤 디테일하죠. 자, 사업자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 소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사업자. 여러분이 앞으로 TET 2급, 세무 2급까지 공부하시려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자주 보시고서 사업자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로 이 간이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의 대표적인 사업자는 제가 여러분 병원하고 학교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1차 산업, 1차 식료품을 다루는 사업자들.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는요, 간이 사업자는 지금 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자,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주로 얘기하는 사업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들이에요. 세법에서는 항상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가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기억하세요? 사업자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러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언제 하는지 이 과세기간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보는 게 좀 편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 실기 매입매수전표 입력하면서 실기를 할 때 과세기간 설명할 때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지금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였죠. 자, 여기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요. 자, 사업자는 사업자와 비사업자 나눈다 그랬었죠.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그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로 나누고요. 일반 사업자는 여기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지금 주 관심사는 이 법인과 개인이란 얘기예요. 법인은요,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나와있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 2기, 1년을 1기와 2기로 구분하고요. 그 1기와 2기를 예정신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 이렇게 또 나눕니다. 그럼 여기 1년의 기수가 총 4개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구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날짜에 지금 우리 부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1, 4분기, 2, 4분기 얘기하지 않고 1기 예정, 1기 확정, 그 다음에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많이 연습해봤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인은 각 부가세, 과세 기간마다 법인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다 해야지 돼요. 거기에 반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하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확정신고 때만 개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여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 편의를 봐줘서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면세사업자는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얘는 돈을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자기 면세사업자가 발급받았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주어야 될 협력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돼서 면세사업자는 뭐 제출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와 관련된 건 요것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들에 대한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다시 한번 복습해봤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것이냐면, 자, 부가세 개념, 특징,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했는데, 이전 부가세 개념과 부가세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는 지금 여러분 FAT 1급에서 그 시험 문제가 5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부가세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5문제만 간추려 내려면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부가세 특징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10회 부분만 2번 정도 풀어보게 되면 이 자격시험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론도 부가세도 기출문제 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읽어보라고 하고 요거 꼭 외우세요 그러면 꼭 외우시고요.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고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부가세 전반적인 걸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다 여기다 파워포인트에다 뭐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첫 번째 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 보여요, 여기? 현희씨? 좀 더 크게 할까? 됐어요? 세화씨 보여요? 인상 쓰고 있잖아. 지금 어때? 됐어요? 자, 부가세의 특징은요, 첫 번째, 일반 소비세라는 거예요. 일반 소비세라는 용어와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라는 용어 언제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불공상 얘기할 때 1000cc 거기 개별 소비세라는 말 그때 썼었죠. 이 개별 소비세는 지금 사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도 사치 품목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하고 일반 소비세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인가요? 일반 소비세라고 하면 특정 제품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사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제품이나 상품에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항목들에 부과되는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특징 일반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부가세는 무슨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지금 부가세의 특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 또 무엇이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은 자, 우선 거래되는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원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업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갖고 왔어요. 공급가액은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원재료를 우리한테 파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해서 자기가 팔려고 하는 공급가액의 10%를 징수를 해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 800원을 부가세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총 공급대가는 얼마가 나와요? 8,800원 주고 원재료를 사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우리는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얼마에 파느냐 하면 얘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10,000원에 우리가 팔려고 한다면 부가세법에 의해서 10% 부가세 예수금을 징수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를 지금 받아 놓은 거예요? 1,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가세는 우리 돈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돈 아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을 받은 건 1,000원, 부가세 대금 부가세와 관련해서 쓴 거는 800원이죠. 차익이 얼마 생겨요? 200원은 지금 돈을 더 받아 놓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 제조업체의 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할 때 200원만 납부하는 거
그게 바로 부가세 신고예요. 그럼 내용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공급가액 10,000원에서 공급가액 8,000원을 빼면 2,000원 나오죠. 거기에 10%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가세 예수금 세액 1,000원에서 부가세 대금 세액 800원을 제외하는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게 부가세 예수금 공제하는 전 단계는 어떤 거였었어요? 매입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여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법은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부가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까?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을 사용합니까? 물어보면 어떤 거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부가세 특징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 자, 이 거래를 계속 한번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 지금 옆에 하이마트에다가 하이마트는 공장이 없죠. 제조업체에 물건들을 사다가 제품을 사다가 상품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업체에서 하이마트에 팔았을 때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여기 10,000원하고 1,000원 이렇게 주고 사갖고 왔겠죠. 그죠? 사갖고 온 금액이 얘네들은 매입이 되겠죠.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갖고 와서 지금 상품을 갖다가 얼마에 팔았느냐면 15,000원에 팔았단 말이죠. 얼마에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서는 10,000원에 주고 사갖고 와서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가세 1,500원은 또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갖고 올 때는 부가세 대금 얼마 사용했어요? 1,000원 사용했고 지금 물건 팔면서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 생겼어요? 1,500원. 그럼 부가세 이 사람도 사업자니까 납부해야 되겠죠. 얼마 납부하면 돼요? 500원만 납부하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도 사업자, 이 사람도 사업자. 자기 돈 쓴 거 있어요? 없어요? 사업자들은 자기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받아놨던 돈에서 부가세 그 전 단계 매입세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이 누구 돈이라 했어요?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 쓰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 자기네 돈 쓰는 것처럼 아까워하죠. 자, 이번에는 하이마트에서 이 상품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대리점에다 팔았어요. 그러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이 금액이 지금 여기 하이마트로부터 이렇게 사갖고 온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갖고 온 금액을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았느냐면 여기 20,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20,000원에 파니까 부가세 예수금 또 받아 넣어야 되겠죠. 누구로부터? 최종 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22,000원을 다 받아 넣는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수금 받아 놓은 건 얼마예요? 2,000원. 우리 부가세 대금으로 돈 먼저 준 건 얼마예요? 그러면 부가세 이거 남죠? 그러면 여기 제조업체 사업자도 하이마트 사업자도 대리점도 부가가치세 때 부가가치세 다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들이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업자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납세 의무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소비자는 이 제품 상품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얘기한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총 얼마를 냈어요? 22,000원을 내고서 지금 여기 물건을 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부가세, 납세 의무자인 각각의 사업자들은 자기 돈 쓴 거 하나도 없지만 결국 세금을 낸 사람은 누구예요? 이 부가가치세를 낸 사람. 여기 500원, 여기 500원, 여기 200원, 그 다음에 처음 발생했던 800원, 이게 4개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00원이잖아요. 그죠? 그 2,000원 다 누가 낸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다 낸 거예요. 아니, 세금은 이 사람이 다 냈는데
부가세를 납세하는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이죠. 이렇게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는 사람을 우린 부가세법에서 얘를 담세자라고 불러요. 담세자. 담세자의 뜻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하고 부가세를 내는 담세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라는 세금 내죠. 그 세금을 낼 때 회사 이름으로 세금을 내요?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요? 여러분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으로 세금을 낸단 말이죠. 왜? 여러분 소득 월급에서 그만큼 떼어놓은 걸로 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름이 같으면 그건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여기처럼 납세 의무자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경우를 이런 간접세라고 불러요. 얘를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해 놓은 부가세는 직접세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어떤 게 맞아요?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제가 부가세 특징, 얘는 시험 문제 거의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부가세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얘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요. 모든 여러분이 배우는 세법은 그 세법의 특징을 갖다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소비될 때, 생산할 때 저기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물건을 수출하게 되면 우리 수출할 때 부가세 거기 부과했어요, 안 했어요? 수출할 때는 수출할 때는 부가세 저희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걔가 그 나라에 가서 소비될 때 그때 부가가치세 부과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라고 쓰는 용어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이외에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세일즈 텍스라는 용어를 써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출할 때는 여기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걔네 나라는 자기네 나라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얘는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조세 협약에 의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입돼서 거기서 사용될 때 그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면 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사용한다. 생산지구 과세원칙을 사용한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1번서부터 5번이 이 부가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해 드린 거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부가세의 특징, 그 다음에 흐름 과정,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재료를 사가지고 제조업에서 하이마트로, 하이마트에서 대리점으로, 대리점에서 개인 최종 소비자로, 즉 유통단기가 길면 길수록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과 돈은 더 커지겠죠. 중간에 유통 마진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법이라는 뜻은 부가가치세라는 뜻은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가라는 것은 뭔가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이익이 증가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얘는 다단계 거래세라고도 불러요. 뭐라고요? 다단계 거래세. 단기가 거래서가 아니라 거래세. 단계가 여러 단계로 계속 나눠져 있을 때 그 재화가 최종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가가치세가 계속 붙는다는 뜻이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먼저 쭉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다음 단계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납세 의무자는 벌써 설명을 미리 해놔 드렸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 부가가치.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세 가지 딱 기억하라 그랬죠. 다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됩니까? 재화의 공급. 이거 여러분 기억할 때는 재화, 용역, 수입자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이런 것을 다루는 사업자를 우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의 요건을 구분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사업자를 여기 이 사업자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 사업자가 거래하는 재화나 용역,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자 요건하고 구분을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 상대적으로 비교할 게 뭐냐면 우리 당근마켓에다가 여러분들 재화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올려놓고 파는 경우 있죠. 네. 근데 그때 거래할 때 여러분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러분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럼 사업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 요건이 나와 있죠. 자, 당근마켓에 여러분이 물건을 하나 판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여러분이 사용하던 옷을 갖다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자라고 아까 모자 보이니까 모자를 판다고 했을 때 사업자의 요건의 첫 번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모자는 재화에 속하죠. 네. 그러면 당근마켓에 여러분이 올리더라도 사업자의 요건 첫 번째 거는 해당이 돼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재화, 용역, 수입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자를 공급했으니 여기 영리 목적을 불문한다 그랬으니 사업자 요건 두 번째 거에도 포함이 되죠.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포함돼요. 뭐까지? 국가까지도 포함이 돼요.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조차도 부가가치세 여기 재화가 공급되거나 용역이 공급되거나 수입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지금 여러분이 당근마켓에 모자를 갖다가 공급했을 때 사업자의 요건 3개 중에 2개는 해당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이라고 되는데 사업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 사업의 형태는 요즘 가정에서도 사업할 수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모자를 올리는데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자 그렇게 많아요?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한다고 치면 300개가 넘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바로 여러분이 사업자가 아니고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도 어디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럼 사업자 구분도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얘는 2021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얼마로 바뀌었어요? 8천만 원으로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는 이렇게 사업자라는 용어, 그 다음에 과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둔 납세 의무자, 다 과세 기간 배웠는데,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어디다 납부해야 돼요? 얘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여기다 납부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에요. 그럼 사업장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큰 업체 뭐 하나 제일 만만한 게 여기 롯데마트야. 롯데마트 여기 지금 있죠. 여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업장이 있는 그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사업장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우선 광업 같은 경우 업종별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업이요. 광업을 만약에 한다면 탄광을 금광이라고 합시다. 금광을 캐는 곳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고, 그다음에 그 금광 말고 그 업무, 사무 업무를 보는 곳은 저기 앞에 있는
대전 옆에 뭐 있죠? 천안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금광을 캐는 곳은 대전, 그 다음에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여기 천안. 그럼 거기 양쪽에 다 세무서가 있겠죠. 어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걸 정해주지 않으면 혼선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 먼저 큰 틀을 잡아드릴게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업장의 소재지는요, 사무 업무 총괄하는 장소, 총괄 장소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긴 하겠지만은 여기 요즘 어디가 뜨지? 강남이라고 할까요? 서울 강남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업종이 있는데 총괄하는 장소가 강남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한다면 강남세 싫어 안 해. 여기 써야지. 사무 업무 총괄 장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강남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이 강남에. 그러면 저 업종별로 제조업, 건설업 이렇게 나오죠. 10분 쉬었다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를 갖다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광업인 경우에는 어디?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제조업이 이런 경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 서울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포에서 최종 완성이 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울이 관할세무서가 되겠어요? 광주가 관할세무서가 되겠어요? 목표가 관할세무서가 되겠어요? 있죠? 여기 뭐라고 정해줬어요? 부가세법에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의 사업장, 그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얘는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건설업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건설을 하고 있다면 걔네들이 다 사업장이에요. 근데 거기 관할세무서 각각 다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 건설업을 하는 그 본사가 있겠죠.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법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겠죠. 법인인 경우는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 주소, 거기가 보통 본사겠죠. 그죠? 거기 개인은요,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래요. 자,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이게 하나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자동 판매기 50대, 100대를 갖고 한다고 치면 각 지역마다 무인 판매기 다 갖다 놨겠죠. 근데 거기 각각의 거기 관할 지역에다가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인 판매기 그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있죠. 그게 강남이라면 강남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직매장, 아까 얘기했던 거, 직매장은 직접 본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사업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요, 하치장은 물건을 물건을 보관하고 빼내고 그런 곳이니까 사업장으로 안 본다. 임시사업장은요,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으로 안 본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런 이 그대로 다 하나씩 나오게 된답니다. 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여기 우리 원칙은 조금 전에 어디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었죠. 사업장별로 사업장 단위로
이렇게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래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여기 이마트 있죠. 이마트 같은 경우 전국에 이마트가 몇 개가 있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래 원칙은 각각의 조금 전에 또 했던 것처럼 서울, 부산, 대구, 뭐 찍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마트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각각의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마트가 있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본사 입장에서 보니까 전국의 매장에서 각각 이렇게 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고 정신없죠.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전국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 대해서 우리 본사에서 또는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신고라는 용어하고 납부라는 용어가 같은 용어인 줄 혹시 착각할까봐 신고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 지난번에 신고서 보셨었죠? 그 작성해서 서류 제출하는 게 신고예요. 납부는 거기 서류에 적혀있는 금액 돈 내는 게 그게 납부예요. 근데 여기 용어를 보시게 되면 주사업장 총괄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라고만 되어 있어요. 돈 내는 것만 주사업장을 정해서 주사업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신고는요? 신고는 각 그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고 돈 내는 것만 전국에 있는 이마트 매장과 합쳐서 주사업장에서 납부하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사업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본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광주면 광주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서울이면 서울 찍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본사라고 해서 항상 본사에서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매장의 이마트 여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의 특징은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전국에 있는 이마트 매장이 다 같다 다르다는 얘기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외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주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똑같이 지금 서울, 부산, 대구 할 거 없이 광주에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준 게 아니라 그 사업자 있죠. 그죠? 사업자한테 개인한테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국에 지금 5개 매장을 갖고 있다면 그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5개 매장은 이 사업자의 등록번호 똑같은 걸로 다 사용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래서 얘는 사업자에게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 있는 매장들은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이건 여러분이 용어를 외워서 답변할 수도 있어야 돼요.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뭐가 원칙이다?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다.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 뭐가 원칙이다?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이다. 예외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자, 이걸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사업장 총괄 신고 납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뭐만 할 수 있다? 납부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외가 뭐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얘 2개가 예외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과세지도 알고 과세기간도 알고 납세지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럼 난 장사해서 사업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미래에 사업자가 되지 말란 법은 없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여기 보세요. 글자지가 빨간 걸로 써놓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별표까지 제가 붙여놨어요. 왜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그러면 원칙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는데, 만약에 20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줘요.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줘야 되겠죠? 대신 뭘 내야 돼요? 가산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사업 개시일 전이 대부분은요, 실제로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는 게 많이 있죠. 거기 뭐가 있어요? 매입세. 개인이 사면 매입세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매입세, 그 내가 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아야지. 여러분이 세금계산서 봤잖아요. 거기 세금계산서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있죠? 바로 이 사업자들끼리 거래할 때는 그렇게 거래를 해야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이 이제 처음 사업자 등록증 이런 그 사업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걸 배웠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정정사유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데 얘를 국세청으로부터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된대요.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사업자 등록증 회사 입력하면서, 거래처 입력하면서 많이 봤죠.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글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돼요. 만약에 대표자가 주소가 바뀌었다, 업종 업태가 바뀌었다, 추가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주소도 바뀌고, 그다음에 등등 뭐라도 바뀌면 다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법인 사업자인 경우 똑같이 대표자가 변경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폐업 신고를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요,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대표자가 바뀐 이유가 상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업자 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돼요. 이유는요, 상속이라는 뜻은 누군가가 그 사업자한테 물려줬다면 상속은 그 물려준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재발급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증여를 했다면 지금 준 사람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전 그 사업장 대표와 이번에 바뀐 사업장 대표가 지금 혼동이 생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상속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증여인 경우에는 폐업 신고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자체가 인격체죠.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인이 바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폐업 신고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재발급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구분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업하다 보면 여기 동업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이거 동업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만약에 동업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 아무개 외 2명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아무개는 안 바뀌고 그 구성원 동업자였던 2명 중에 1명이 바뀌죠. 사업자 등록증상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업자의 명칭이 바뀌면 걔도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 날짜로. 아시겠죠? 그게 책임 소재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왜? 동업을 하다가 그 날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의 여부를 갖다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자 지분이 변동됐거나
동업자가 변동됐거나 또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매장을 갖다가 임대하는 경우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으면 그 날짜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8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개념 및 특징, 89페이지에 납세 의무자, 밑에 사업의 분류는 아까 해드렸고요. 90페이지에 과세기간, 91페이지에 납세지,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사업자 등록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랍니다. 자, 거기 93페이지까지 천천히 정독하면서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인 페이지가 356페이지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유형 질문이 나와 있죠. 예, 그 문제 다 풀어보세요. 지금 바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